안녕하세요. 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의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몇 대 몇만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건 빠뜨리는 분들이 많아요.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혼소송 진행 중이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입니다. 비율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 거 정리하기, 상대방 거 정리하기입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건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거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어떤 물건이나 내가 가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그걸 전제로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거 내가 죽으면 이게 누군가한테 가나요? 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쉬워요. 그러면은 내 명의로 돼 있는 모든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일단 큰 것 중에서 이제 부동산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부동산은 집, 뭐 상가, 건물, 토지 이런 것들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들 있죠. 땅에 붙어가지고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있는 거 동산들, 채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동산들 중에서도 이제 고가의 물건들, 뭐 골드바는 당연하고요. 명품백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명품 시계, 비싼 것들은 이거는 뭐 집보다 더 비쌀 때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재산 분할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어떤 회사가 있다. 또는 비상장회사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상장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주식 같은 주식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예금 채권들, 보험이 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보험의 제한금이 얼마인지 아주 다양하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단은 재산 분할을 커다란 어떤 공을 나누듯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어떤 게 있고 상대가 가진 어떤 게 무엇인지를 명목과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를 각각 쭉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순재산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가격을 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상대가 가진 순재산도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부부가 가진 전체 순재산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의 그 순재산입니다. 그럼 그 순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가, 이게 기여도입니다. 근데 그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그냥 단순 혼인기간으로만 정해지는 않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 각자의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왔었는지, 그 다음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 게 있는지, 기여가 있었던 기초자산의 형성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혹은 혼자 벌이를 하면서 소득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 소명을 해서 내가 현재 이 재산이 기여되는데 이만큼 도움을 줬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기여도를 산정을 합니다. 물론 육아, 그 다음 가사에 얼마를 열심히 했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는데 사실 그걸 100% 다 증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혼인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혼인기간이 막 길다라고 하면 이제 법원에서 또 보는 한 가지 측면은 부양적 요소예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누려왔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위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갑자기 한쪽이 너무 가난해지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요. 특히나 이게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런 부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일단 상대의 적극 재산을 잘 찾아내는 거고, 그리고 나의 소극 재산에 관해서 부부 공동 생활 중에 생활비조로 지출된 돈이다라는 걸 잘 소명을 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완전 분리가 되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너무 많이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건 아닌지 이거를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한번 컨설팅을 받는 게 맞고, 그리고 재산 분할을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는 뭐 그런 경우가 아주 흔치는 않은데, 진짜 재산 분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가끔씩은 상대가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해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리거나 하는 사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혼 소송을 할 거고 재산 분할 청구도 함께 할 거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자산을 좀 잘 파악을 해놔서 가압류나 뭐 가처분 같은 거를 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재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조치를 미리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미리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함으로써 얻을 수 없는 증거들 있잖아요. 상대가 예를 들면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골드바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증명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소송 중에는 같이 안 살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럼 나 없는데요 라고 상대가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역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그 은행 계좌 내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혼 소송 중에 최근 3년치의 거래 내역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조회가 안 될 법한 계좌가 아닌 한은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고 가지고 있는 존재 정도를 안다라고 하면 한 3년치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미리 뭐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상대방이 재산이 많은데 그게 다 타인 명의로 명의 신탁이 되어 있다. 나중에 소송에서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거나 상대방이 동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까지를 해야 되고 그 가액이 얼마다까지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등기권리증을 우리 배우자가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걸 미리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상대방한테 자백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연스럽게 뭐 생활 중에서 그거는 어디 있어, 뭐 그건 여기 있잖아, 그게 뭐 얼마 정도 되지,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미리 남겨놓고 보관을 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씩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해야지만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통신비밀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도청인데, 도청은 내가 상대랑 이야기하는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랑 제3자랑 대화를 하고 있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우리 당사자가 그 대화자 안에 안 들어간 경우예요. 다수가 있어도 되고 1대1이어도 됩니다. 대화자 중 1인이다 라고 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녹음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끔 그런 녹음이 있어요. 우리 의뢰인들이 그 안에 내용 다 있어요 해서 들어보면 우리 의뢰인이 막 이렇게 상대방을 추궁하고 상대방은 별다른 대응도 안 하고 뭐 그냥 귀찮아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사실관계가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녹음은 전후 사정이 잘 드러나게 녹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대답을 좀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는, 누가 듣더라도 저거는 저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점이 인정될 만한 내용으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동거를 3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실혼이라는 거 법률혼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혼인신고 여부입니다. 혼인신고 외에는 법률혼이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혼입니다. 이거는 동거가 아니에요. 누구나 이 둘을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며느리의 역할, 사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집 있죠. 그런 부부가 사실혼입니다. 그래서 단순 동거만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혼이냐 법률혼이냐에 따라서 뭐 결혼식 유무가 제일 좀 편리한 구분법이긴 한데, 결혼식을 안 하고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같은 주소지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고 플러스 집안 행사에 부부로서 참석을 하고 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둘을 부부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증명이 돼야지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한쪽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면은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하는 거, 그것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싶은 쪽에서는 사실혼이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면 안 되니까 사실혼이 아니고 단순 동거였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거거든요. 이 첨예한 다툼이 뭐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주 다양한 요소로 서로 공방이 일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간이 얼마 오랫동안 동거했으니까 이건 사실혼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변 모두가 인식한 거 그걸 또 얼만큼 증명을 해내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옆집 사람은 부부로 알고 있지만 양쪽의 제사나 아니면 결혼식 이런 데 부부로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하면은 과연 이거는 사실혼일까요? 동거일까요? 첨예하게 다퉈지겠네요. 오늘은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대가 쉽게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 증거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